지금 유혜정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대한 인권 침해 권리 기준과 직접적 피해자의 트라우마 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에 있는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김명희 교수님 발표하실 때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안 떠는 사람인데 되게 떨립니다. 또 18분으로 줄여주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앉아서 뒤에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저는 왜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을까라는 고민이 들면서 사실 저는 인권을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인권을 활동해왔던 오랜 더 역사가 있는 사람인데요. 인권으로 이 문제를 본다는 게 뭘까를 앉아서 좀 살짝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맥락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5.18은 저에게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 사실 많이 배워왔고 기록되어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싶었던 열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정동영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겪은 5.18의 사건, 안진 교수님이 겪은 5.18, 김명희가 겪은 5.18 이렇게 수천 명이 희생된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희생된 수천 개의 사건이 있는 사건으로 좀 다루고자 했던 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진행형 사건으로 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980년대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국가폭력이면서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보려고 했을 때 인권이라는 접근이 좀 유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김명희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Human Rights Based Approach라는 말이 있는데 HRBA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의 기본적인 원칙은 크게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보편적인 인권 규범에 근거해서 어떤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 혹은 당사자의 참여와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한 자기 위치를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파워먼트, 즉 역량을 강화하는 것, 주체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보통 이야기되는 원칙이 비차별, 차별 금지나 차별의 배제입니다. 여기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강조된 게 책무입니다. 누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를 보기에 가장 적합한 틀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인권 범죄, 국가 폭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한 게 직접적 폭력입니다. 누군가 죽고, 누군가 다치고, 구속되고, 구금되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연속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죠. 사람이 죽었으니 상실이 발생하고, 상실에 대한 애도가 발생하고, 가족 내에서 이 사람의 빈자리가 발생하고, 빈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실업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트라우마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이 국가폭력, 국가범죄의 무서움은 사실은 광폭한 그러니까 무장된 공권력에 의한 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범죄, 폭력, 인권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자신들의 국가 폭력을, 직접적인 폭력을 은폐하고 부인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갖는다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형해된 것이 구조적 폭력 혹은 문화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구조적 폭력 다 아시는 것처럼 처벌하지 않고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 사건을 사고로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부인하고 고통을 개인하거나 개별하거나 의료화하고 이런 것들이 한편에 있다라고 문화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걸 침묵하거나 은폐하거나 방조하거나 그 사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낙인을 찍고 오명을 찍는 문화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인 공모의 과정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국가로 봤을 때 크게 3가지의 더욱더 큰 인권 침해를 발생시킨 사건을 이루어지는 거죠. 국가가 인권을 존중해야 될 의무를 위반시키고
학교나 공동체나 기업이나 즉 국가가 아닌 다른 집단들이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법제도를 통해서 인권을 충족시켜야 될 세 가지 의무들을 다 위반하는 인권 침해 사건을 다시 발생시킨다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접근하고 풀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본적 인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세계제 2차 대전의 큰 경험을 통해 사실은 국제사회는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기반을 해서 국제적인 법률과 국제적인 인권법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오면서 수많은 인권 규범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이곳에 근거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법 앞에서 평등이 있거나 아니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거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어라고 사실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5.18의 문제에서 5.18에서 발생했던 폭력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침해되어지면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양산한 형태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보려고 했던 지점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사건의 주체로서의 권리입니다. 즉 기본적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갖는 인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이나 유엔이 2005년도에 만들었던 유엔 피해자 권리 장전이나 불처벌 투쟁 원칙 등등의 권리들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갖게 되는 권리이고 이것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람이 사건의 주체로서 배제되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 크게 울려 퍼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및 권력남 피해자 권리 선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시정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되거나 국가의 원상보고 책임을 묻게 되거나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피해자 권리 장전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회복의 조치들을 요청해 하거나 그다음에 금전적인 배상의 조치, 재활의 조치, 만족의 조치, 재발 보증의 조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 피해자의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인권 침해 사건의 주체로서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크게 세 가지를 중심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가 진실에 대한 권리인 거죠. 도대체 무슨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한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알 권리를 사실은 진실에 대한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어떤 정치적 책임이냐?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건이 무엇인지 어떤 사건이 발생인지 기억할 의무를 동시에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진실에 대한 권리에 중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에 대한 권리인 거죠. 사법적 구제 수단의 권리일 수도 있고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의일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표지를 세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입니다. 원상을 회복하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배상을 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상실이 됐다면 기회에 대한 상실을 복구하고 재활이 필요하면 재활에 대한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기념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재발 방지에 대한 권리들로 사실 명시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는 이들에 대한 단순한 시혜 혹은 지원이 아니라 인권 침해 사건을 당한 피해자가 갖게 되는 권리면서 이 권리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이들의 사건의 주체와 또 이들의 역량 강화란 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들춰볼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직접적 피해자의 트라우마입니다. 왜 우리가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는 앞서 김명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스킵하고 좀 넘어가고요. 피해자의 범주, 그럼 직접적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물어본다라면 90년대까지는 관련 법에서 희생당하거나 다치거나 구속이나 구금을 당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2000년대 대해서는 이게 좀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해직이나 학생 징계자 등까지도 사실 직접적 피해자의 범주에 좀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사회적 감수성의 확장이나 여러 제도 아니면 인식들의 변화로 인해서 성폭력 피해나 정책 피해 등도
이분 사람들도 피해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서 이번 저희가 같이 한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범주를 다 아우르기보다는요. 첫 번째 범주에 들어간 즉 상해, 구속, 구금 등을 경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좀 연구의 폭을 좀 제한을 해서 연구가 수행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질적 연구가 쉽지 않아가지고 이 연구는 사실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참여자분들은 대부분 다 구속과 구금, 그다음에 상해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왜 이 연구에 참여했을까를 사실 먼저 묻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5.18이 자기의 생애사에 굉장히 큰 전환점일 수밖에 없고 너무나 말하기 또 싫지만 자기가 지금 이 시대에 증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정투쟁의 맥락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신들은 그냥 일상을 살던 소시민이었는데 5.18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을 보면서 국가의 무자비한 공권력의 침해를 보면서 분노와 불의로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결국에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끝까지 투쟁했던 이유는 당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집합적인 힘, 주먹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를 돕던 것들이 자기 용기의 원천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참여 이후에는 큰 피해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이분들이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한쪽은 이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은둔하시는 삶을 사셨고요. 한쪽은 이 피해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하는 자로서 역할을 좀 정하셨고 또 한쪽은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5.18의 진실을 찾고 정의를 구축하기 위한 생애 경로를 가진 삶들을 좀 사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경로의 삶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피해와 고통은 가족적으로 전이되었다라는 측면을 좀 갖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은 이들의 긍지이자 삶의 굴레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적 특성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이면서 은둔자로 살았던 분들은 잔혹한 국가폭력 경험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에 속박된 삶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은 산에 들어가서 살기를 반복했던 분이셨고요. 이분이 가장 크게 얘기했던 거는 자기는 자기 아이들을 상대로 복수를 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셨는데요. 국가폭력을 당한 경험을 자기 아이들에게 한풀이하는 것처럼 사실 풀어냈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사회적인 경제적 생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셨는데 자녀 세대의 폭력이 전이된 것뿐만 아니라 빈곤이 좀 전이되면서 현재는 가족이 대부분 해체되고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은 또 전과제가 되고 부인은 치매를 겪는 굉장히 뭐랄까요 5.18이 비극을 잘 보여준다 떼한표를 잘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은둔자형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분 여성 피해자였습니다. 이분은 아까 이제 정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그때 이름을 불리면 너무 무서웠다. 오늘 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도 역시 살아나와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서 맨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가명을 만들어 다른 이름으로 자기를 30년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두려움 속에 사셨는데요. 자신이 5.18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를 낳고 남편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서는 자기가 5.18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자기 가족에 대한 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혹은 불명예와 혹은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방어하는 기제로서 자신의 5.18 경험을 숨기고 있는 삶을 좀 사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비판자였던 삶은 어떤 거였냐면 자신이 5.18 때문에 광주에서 보여서 5월 공동체 때문에 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입장을 딱 바꾸어서 5.18을 부인하거나 5.18에 대해 침묵하거나 5.18을 참여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면서 광주 밖으로 이주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자분들 중 비판적인 포지션을 취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경로를 겪었고요. 보상국면 이후에 사실은 광주로 되돌아오셨지만 이 보상국면 이후에 5.18을 특권하는 집단이 생기면서 심리적 거리두기의 비판자로서 역할을 좀 하시고 계시고요. 저항자로 사셨던 분들은 5.18 이후에 바로 진상규명운동, 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에 나눠서 과거 청산의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불차별되고 왜곡과 부인이 지금 계속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이런 피해와 빈곤은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피해자의 공통적 생애 경로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은둔자, 비판자, 저항자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적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구술 텍스트를 통해서 좀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15가지를 뽑았습니다. 아마 쓱 보시면 아시겠지만 5.18 당시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5.18 이후 경험을 좀 크게 부각시키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테두리 쳐놓은 5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허울 준 피해 보상에 분노를 느꼈다라는 것에서 저희가 트라우마를 좀 수출했는데요. 첫 번째는 왜 피해를 배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분들이 보상에 임했을 때 맨 처음에는 기피와 두려움이 있었대요.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상을 민기적거렸던 것도 있고 자기는 살아남은 자로서 보상을 받는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기의 삶이 장애나 질병,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빈곤에 대한 삶이기 때문에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자신들이 5.18로 인해서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지만 이 보상이 명예회복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지면서 사실은 맨 처음에 보상을 받으라고 이야기되고 신청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고민갈팡하시다가 보상에 대열에 사실은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삶의 개선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명예회복이나 인권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년이 넘는 피해 증명을 요구한 보상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죠. 너 그때 다쳤어? 그럼 그때 병원 진단서 갖고 와봐. 근데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분들 사실 병원에 가기보다는 한의원에 가거나 집에 숨거나 사실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 그때는 그 살아남기 위한 행위였는데 이제 살아남기 위한 행위가 나의 피해를 증명할 수 없는 행위로 되는 현실을 좀 느끼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납득하기 어려운 보상 등급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딱 의료화된 측면에서만 딱 보상 등급이 딱 나오게 되니까 나의 피해는 내가 생각한 피해, 사람들이 인식한 피해, 의사가 증명할 수 있는 피해사에서 갔을 간극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이 아시는 것처럼 호흡반식 보상 단가로 인해서 당시의 노동계급에서 많이 참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의 참여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받게 되는 보상도 굉장히 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와 고통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 회복이 사실 실패됐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피해 회복이 보상을 중심으로 되면서 피해 등급이 5.18 기여도 보상 피해자가 5.18 주체라는 형식이 사실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건 사실 제 연구이기보다는 최정 교수님 연구에 사실 빌려온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5.18이 제도화되면서 거기에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사실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3가지가 사실 합쳐지면서 모욕과 원망과 불안, 울분이 사실 더욱더 강화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권과 시혜 집단은 사회적 낙인을 사실 변하게 되는 건데요. 아까 이제 김영 교수님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1980년대부터 폭도, 용공문자, 간첩이라는 매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보상 이후에는 어떤 국면이 들었으냐면 특권을 받은 계급, 시혜를 받고 있는 집단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지지 기반을 사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요. 네 번째는 정치적으로 5.18이 악용되고 왜곡과 폄하하는 행태에 대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말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사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정권 정당성을 해서 5.18이 왜곡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과거 청산기에는 민주 세력을 와해하게 된 이데올로기적인 일환으로 사실 5.18을 폄하하고 피해자들을 사실은 폄하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2008년 이후에는 이것들이 훨씬 더 조직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사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계속 느끼고 있는 것들이 사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봤을 때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고문을 가했던 경찰을 은퇴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로서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살아남아서 쌓았던 자신은 여전히 굉장히 빈곤하고 가족도 와해되고 삶은 다 쪼그라든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원망 굉장히 크셨고요. 거기에 대한 미진한 진상규명이 살아남은 자로서 난 무엇을 했는가라는 죄책감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피해 회복이라는 것들이 결합되어지면서 이들의 트라우마가 강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봤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조금 넘겼는데요. 그 앞에 제가 봤던 15개 중에서 요
5개라고 이야기한 측면의 인권 침해 유형을 보시면 앞에는 뭐 노동권, 뭐 집회 결사 자유, 안전권이 침해했다라고 이야기하면 21부터 15까지는 대부분 피해 회복의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들이 사실은 침해되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인권 침해, 새로운 트라우마적 유형으로 사실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 피해자의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모욕과 불만족이 증폭되어지면서 또 다른 단절과 또 다르게 5.18에 속박되어지거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복합적 외상 스트레스로 사실 볼 수 있고요. 재희생자가 되어지는 메커니즘 안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그 심리건강연구소 김서공 박사께서 다음을 발표해 주겠습니다. 역시 한 18분 3시 4분까지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분. 네, 심리건강연구소 김서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한 게 이렇게 떨릴 일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앞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이었구나 이제서야 이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잘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유혜정 선생님께서 왜 이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말씀하셔서 이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고 한 사람으로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그거는 누구나 이제 동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제가 집중한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심리적인 고통이 지속되느냐,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기제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할 역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담아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저는 5.18 유가족 1세대와 2세대의 복합적 진단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2018년 12월 31일 기준 5.18 기념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유가족 수는 79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 회원은 여기에 약 40% 정도 되는 한 320분 정도가 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유가족이라고 하면은 5.18 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부모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가족의 사망을 목격하셨거나 시신을 확인하고 또 부상,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한 인정투쟁에 가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이 과정에서 또 국가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 5.18 기념재단에서 수행했던 5.18 민주유공자 생활 실태와 후유증 실태 조사에서 보면은 유가족의 약 40.1%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외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상자에서는 약 45.2% 정도가 해당을 했고요. 부상자의 가족은 약 7.3% 정도에서 중등도 이상의 외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이런 연구들이 여러 차례 수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지속되는지 그리고 재생산되는지 이런 기제들에 대해서 밝혀진 연구들은 드물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이제 세대를 통해서 전이가 되고 있었는데요. 2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3세대까지 트라우마 전이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 세대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강하게 드러내지 못했을 경우에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트라우마는 지속되고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트라우마를 경험한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건강하게 참여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부모가 정서적으로 부재하거나 또 물리적으로 또 부재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트라우마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급성 증상이 2세대한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2세대의 삶에 꾸준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은 후천적 트라우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요. 폭력과 고문을 경험했던 5.18 피해자분들께서 자신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양상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는 가족 내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재생산되고 있고 다시 또 전이가 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2세대 인구를 추산하기도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또 2세대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에서 이제 추산을 해봤는데요. 회원의 2세대는 약 7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5.18 당시 사망자가 165명이었는데요. 여기에서 기혼자가 55명, 미혼이 1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1980년에 이제 가구 구성원 수가 4.5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부모를 제외하게 되면은 자녀의 수가 약 2.5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추산이 상당히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재 기준점을 세울 수 있는 이제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추산을 해봤을 때 사망자의 2세대는 137.5명 정도, 그리고 유공자의 2세대는 3,311명, 그래서 총 약 3,400여 명 정도가 지금 광주에 있는 유공자 2세대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추산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41년 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증언자의 역할과 그리고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5.18 유가족 1세대와 2세대의 삶에 5.18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인권 피해적인 관점에서 그 경험을 해석하고 외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유형화하고자 했습니다. 총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은 8분이셨습니다. 기존의 구술 자료들 역시도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구술 자료들은 이제 사건 중심의 기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개인의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8분에서는 유가족이 이제 3분이셨고요. 5.18 유가족이 3분이셨고,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가 2분이셨고요. 사망자 2세대가 2분, 그리고 부상자 2세대가 1분이셨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약 63세셨고요. 유가족 1세대의 경우는 82.5세, 그리고 2세대의 경우는 42.6세 정도가 됐습니다. 자, 유가족 1세대의 이제 구술 자료를 가지고 생애 경로와 외상 과정을 유형화해봤는데요. 이분들에게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은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을 한 것은 자신의 삶의 초기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5.18 혹은 가족의 상실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족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그 경험 체계를 완전히 이렇게 뒤바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실과 분노라고 하는 것도 공통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유가족의 피해는 직접적 피해자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호소하는 고통의 정도, 그리고 드러내고 있는 어떤 문제도 유사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간접적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자와 유사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이제 생존해서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견뎌내고 버텨내고 증언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가족 갈등과 해체를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기대와 체념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그 유가족 1세대 최저 연령은 60세셨고요. 가장 연령이 높으셨던 분이 약 83세셨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정권에 따라서 이제 5.18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이제 처우 같은 것들이 계속 변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규명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또 염려와 그런 체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가족 1세대 분들은 이제 가족 갈등과 해체, 그리고 죽음에 대한 저항과 증언자로서의 삶, 그리고 국가 폭력에 대한 공포와 회피에서 저항과 증언자로의 삶, 그리고 진실 규명에 대한 체념과 양가 감정을 가지셨는데요. 몇 분의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박순환님의 사례는 전형적으로 가족 갈등과 해체를 경험하셨던 분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생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따뜻한 밥을 차려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1세대 전소태님께서는 이분은 이제 전형적인 그 공포와 회피를 보여주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생애 초반에는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5.18에 대한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분이 사망하셨는데 동생에 대한 어떤 모든 기록을 사진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지만 나중에 생애 후반기에, 인생의 후반기에 와서는 동생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애 후반기에 그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만큼 어떤 여유가 생겼을 때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는 재현되는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분이 보이는 것은 지연된 PTSD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유가족 2세대 분들의 발화의 맥락에서 나타났던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세대를 마치고 2세대로 넘어와서요. 유가족 2세대는 본인이 어떤 그 경험을 선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 사회적인 낙인이라고 하는 이제 빨갱이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경계인 혹은 방관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5.18을 대하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물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가정의 해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학대,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자신은 부모님의 상실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져 사라진 것이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2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양육에 대한 어떤 상실감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유가족 2세대에서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인 인정이 있었을 때 안정감이나 어떤 사회적인 소속감을 경험하셨는데요. 낙인과 왜곡이 있을 때는 또 회의와 분노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와 함께 동시에 이제 자신도 그런 피해자가, 부모와 동일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2세대는 불안정한 성장 환경을 가지고 계셨고요. 대리가장의 수행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18의 속박과 승화를 보이기도 하셨는데, 여기 뒤에서 나타난 김서암님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5.18의 어떤 승화를 보여주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5.18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제 그 5.18을 스스로 경험하고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셨고요. 지금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가정 내에서 경험했던 폭력의 경험을 그 안에서 이해하고 승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동경님의 사례는 전형적인 양육 결핍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이제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은 상실감을 경험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18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것을 항상 거리를 두면서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5.18에 대해서 항상 어떤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상의 그런 진술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 약 20가지 정도의 이제 그 항목을 이제 뽑아봤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인권 차원에서 그 큰 카테고리를 이제 나눠 보면은 피해 재생산과 그리고 취약한 가정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 고통의 세대 전이, 그렇게 네 가지의 큰 이제 범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재생산은 주로 1세대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취약한 가정 환경은 2세대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은 그리고 1세대와 2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세대 전이는 2세대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그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트라우마로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이제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모형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분들이 중심적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하시는 것과, 그리고 어떤 과정이 그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중심 현상을 강화시키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맥락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 안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들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게 상호작용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5.18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이것이 결과에 해당을 하는데요. 유가족 1세대와 2세대 모두 동일하게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와 회의라고 하는 양가 감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5.18 이제 1세대와 2세대 유가족 1세대와 2세대는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1세대는 부모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였고요. 2세대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5.18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혹은 가족이 자신의 가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순간 상실의 대상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5.18이 마치 그 대상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억울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적극적인 투쟁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2세대는 자신이 5.18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모님이 이제 상실되거나 혹은 그런 환경에 어떤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5.18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유년기 어떤 그 불안정한 그 성장 환경이나 그런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다 사회문화적인 영향,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상태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2세대의 정체성은 3세대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기동경님의 사례에서는 본인이 성장하면서 양육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기를 때 어느 순간 자녀한테 어떻게 자신이 대해야 될지, 어떤 이제 훈육의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전적으로 그것을 양육의 경험이 있는 자신의 부인에게 그것을 일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또 2세대 그 트라우마가 다시 또 3세대로까지, 그 2세대의 경험이 3세대로까지 또 이어지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세대와 2세대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5.18의 트라우마 경험을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묶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또 해석을 하고 또 사회적 인정과 평가에 따라서 트라우마가 완화되거나 또 변형되고 또 재생산되는 과정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문화적인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가정 내에서 재생산되고 또 세대를 통해서 전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국가폭력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재경험 회피 과각성이라고 하는 그 진단 기준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고 이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 발생 후에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발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잘 설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이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좀 더 벗어나서 넓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런 그 관점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새로운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인권 기반 트라우마를 접근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5.18의 경험이 직접적인 피해자에서 유가족과 1세대, 2세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3세대까지 전승되고 있지 않나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피해자의 수가 줄어든다, 완화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증가할 수 있고 이건 계속 변형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 1세대 혹은 2세대 또 3세대까지도 이런 경험이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회 내에 계속 이렇게 잔재해 있고 저변에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합적이고 집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접근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제 공동체 최소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5.18을 통해서 공동체성이 훼손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의 그 공동체 최소단이라고 하는 가정이 이 경험을 통해서 5.18 경험을 통해서 훼손되고 또 혹은 파괴됐기 때문에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유가족 2세대들에 대한 그리고 혹은 3세대까지 걸친 어떤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확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복합적 집단 트라우마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공동체성과 트라우마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회복과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그렇게 회복하고 극복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요인, 개인이 갖고 있는 요인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와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18 연구소 김영주 박사가 다음 발표를 진행해 주십시오. 35분까지 발표하십시오. 말을 듣지는 않는데 35분까지 해주시고. 네,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김형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5.18 피해자 제2유형화에 기초한 일선대응의 트라우마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팀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치열하게 만났습니다. 근데 이 분들 구술자분들 만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만나고 나서도 참 이렇게 손 맞잡고 막 같이 울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 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트라우마 조사하면서 트라우마를 얻었다라는 말들도 저희들끼리는 했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가 제2유형화에 기초한 일선대응의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좀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18 같은 경우는 5.18 당시부터 직후에 이르기까지 피해와 피해자를 대략적으로 정부 같은 경우는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행불자, 그리고 재산 피해자 이 정도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 정부 차원에서 피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집계를 했었는데 크게 그 틀로 나눠졌었거든요. 근데 당사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성했어요. 유족회, 희생자의 유족회, 그다음 부상자회 혹은 구속부상자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그렇게 어떤 직접적 물리적 피해에 따라서 정부든 당사자든 자신들을 그렇게 피해와 피해자를 유형화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오승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그런 정신적 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로 그래서 직접적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90년대 이후부터 피해에 대해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대상 역시도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요즘에 저희가 아이를 체벌한다 학교는 가정에서 그게 일종의 범죄화돼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범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그때 당시에는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피해자도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은 피해가 되고 피해자가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변적일 수 있다라는 건데 5.18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 정치적 수준에 따라서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의 어떤 그런 과정에 따라서 충분히 피해나 피해자도 새롭게 재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진상 규명 과정에서 가해와 피해가 정확하게 이제 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폭동 난동자였던 사람이 이제 피해자로 되는 과정도 있었고 계엄군이 가해자로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의 과정에서는 이제 계엄군의 어떤 트라우마까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떻든 물리적 어떤 충격을 가한 가해자지만 그들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아주 복합적인 과정까지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회적, 정치적 조건, 정치적 어떤 권력관계 혹은 도덕관념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상당히 어떤 능동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일선 대응인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건데 일선 대응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소방관, 경찰, 정치적 예산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5.18 연구에서 혹은 5.18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가졌을까? 시민들, 계엄군 이 정도의 어떤 이런 주체들에만 관심을 가졌지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주변인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피해자라고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접근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통상 일선 대응에는 소방관과 경찰, 의사와 간호사, 그다음에 기자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돼가지고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취약한 직업군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에서 봤다시피 민간인 잠수사 분들이나 의인 이분들이 구조하다가 피해를 입은 그런 비슷합니다. 그래서 5.18 당시 일선 대응은 현장의 피해와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를 기록하거나 수습했던 그런 역할을 수행한 주체를 제가 의미한다고 조작적으로 정의를 했고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의사, 간호사, 기자, 시신 수습인, 수습위원회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를 분석해 보겠다라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었고요. 자, 질문은 그렇습니다. 일선 대응은 5.18 당시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가? 그리고 그 사건 당시 이후에 겪었던 경험과 고통은 무엇이고, 자, 이들이 겪었던 트라우마는 무엇이고, 또 그들의 그것의 함의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성 선생님이나 또 최영희 선생님께서 이 관련 연구들을 굉장히 앞서서 많이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병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점차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 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그것을 사회적인 맥락 안에 위치시키려 하는 노력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트라우마의 집단적, 문화적, 복합적 측면에 대한 분석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진상규명 투쟁 과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선배 선생님들께서 혹은 여러 분들께서 그런 진상규명 활동을 하시고 연구를 진척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약간의 진전된 논의를 지금 발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기초조사가 없었다면 아마 저희들은 이런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기존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안지 선생님께서도 증언자료집의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보면은 현사련 자료가 있습니다. 89년, 90년에 나온 500명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5.18 연구소에서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잡은 증언 자료집 4권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념재단의
증언 자료집들이 크게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자료집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현살의 자료집 같은 경우는 정말 항쟁이 끝나고 바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증언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래서 방대한 사람 그 수의 증언이 기록됐다는 점에서 비교적 오류의 가능성이 좀 기억의 오류의 가능성이 적을 수 있고 당시의 어떤 진상을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점은 도대체 80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보다, 정신적 피해보다. 예. 이 사건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그 사실들을 파악할 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지만 트라우마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5.18 연구소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90년대 말하고 진행됐던 것은 증언자료집 내고는 진상 규명의 과정에서 좀 미진하거나 좀 더 파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자가 구술자를 대상으로 이때는 뭐 했나, 이때는 약간 마치 조사하듯이, 수사까지는 좀 과하지만 어쨌든 조사하듯이 이렇게 핵심 그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파왔던, 그래서 진상규명의 활동을 어떤 한계들을, 미진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하는 작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세 번째 이제 기념재단 자료는 지금도 뭐 10권이 넘게 나왔는데 각 분야별로 인물들을 이렇게 공직자편, 뭐 천주교편, 개신교편, 시민활동가, 교육자편 해가지고 각 분야 인물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증언 자료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겠지만 심지어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간호사편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 아마 수행팀에 아마 그 편차가 있습니다. 증언록에서도. 책마다 다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이렇게 부분 나오긴 하지만 그게 일관적이지 않다. 내용 역시도 깊이 있게 그 분야에 집중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10명인데 1명이 빠졌는데요. 시신수습인은 도청에서 염을 하고 비닐을 씌우고 관에 넣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 두 분이시고 그 다음에 간호사 2분, 의사 1분, 수습위원 2분, 기자 3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연구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당시의 경험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수습하는 활동, 그러니까 부상자를 수습을 하든 치료를 하든 사망자를 수습하든 이런 사건을 수습하든, 수습위원은 사건을 수습하려고 했죠. 예. 이런 측면들이 있었고, 직업적 특성, 당시에 이제 자기 직업이 무엇이었냐, 혹은 그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경험 자체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또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거리에서 혹은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계엄군들의 어떤 그런 폭력을 이렇게 목격하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경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후의 경험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그 진상규명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중간자자 입장에서 간헐적으로 증언에 참여하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아예 외면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차이가 생겼을까 봤더니 그러니까 적극적 참여와 침묵과 회피, 지지라서 참여 이런 측면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이를테면은 의사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 자기 직업이 있었고 그 직업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 직단의 어떤 특성상 그 5.18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렇게 어느 한편에 서서 말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잠깐 이제 이야기 드릴 텐데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시신수습인 같은 경우는 이분은 기동 타격대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시신수습의 역할을 한 것만 아니라 그런 경험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에 또 이후의 삶에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적인 편차 혹은 그때 당시의 역할에 따른 혹은 경험의 강도에 따른 그런 편차가 있어서 이렇게 당시 경험과 이후의 경험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
일선대응은 이제 권리침해와 트라우마인데요. 몇 가지만 좀 주요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과 시민 모두를 상대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불안을 느꼈다는 것은 일선 대응만의 특징입니다. 예컨대 간호사, 의사분들의 사례를 들면 군인과 경찰을 치료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몰래 뒷문으로 들어와서 치료합니다. 왜? 시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욕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광주경찰서 앞에, 지금 동부경찰서지만 이 앞에 있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 조대병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망가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환자로 위장시키거나 보호자로 위장시켜서 이제 병실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엄군한테 협박과 위협을 받죠.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겪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분들은 그런 어떤 소명의식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 뿐이거든요. 정십자병원에서는 전경들을 보일러실에 한 일주일 동안 넣어두고 먹이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예.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상자와 시신 등 참혹한 육체를 다루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런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눈물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피해자를 이렇게 구제하면서 피해를 겪은 건데, 그 형상이라는 게 총상이나 자상이나 이런 구타에 의한 어떤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시신 수습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염을 과정에서는 잘 몰랐지만 시민들이 와서 오열을 하고 이런 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속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대단히 큰 충격으로 남아 있었고, 또 그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안해 했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치료했는데 피가 그렇게 흥건하게 이렇게 그런 장면들, 네, 계속 뇌리에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폄하화되고 비방에 분노했다. 이것도 약간 다른 층위가 있는데, 이 수습을 한 사람들, 의사, 간호사, 기자, 수습위원, 시신 수습위원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류애를 실천한 겁니다. 공동체적인 어떤 주체로서 또 그 당연한 일을, 윤리적인 일을, 윤리적으로 당연한 일을 실천한 거고, 옳다 그러다, 이게 어떤 저항했다, 이런 측면을 다 떠나서 어떤 공동의 어떤 이익을 혹은 그런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게 자신한테는 이제 빨갱이 폭도로 몰리고, 본인들도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광주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은 그런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몰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분노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내가 다 민주화 운동을 해서 옳은 일을 했어, 이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지 않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막거나 양쪽에 어떤 양가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묶여 있었다는 거죠. 이게 회피와 속박이라는 건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다르게 살아보려 해도 혹은 증언을 하려고 어쨌든 간에 어떤 5.18이라는 말뚝에 묶인, 밧줄로 묶인 어떤 그런 주체들, 결국은 빠져나가려 해도 그 안으로 더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수습위원도 마찬가지였죠. 수습을 하려고 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투항파라고 몰려버린다거나 낙인을 찍혀버린다거나, 네,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선대응의 전형적인 특징은 피해자를 돕다가 피해자가 됐다는 거, 이게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양쪽으로부터 어떤 안전권이나 생명권에 대해서 위협과 공포를 느낀 계엄군과 시민군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층위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고, 중립적 인도적 행위를 수행했으나 폭도나 빨갱이로 몰렸다라는 거고, 자기 자체 활동을 했지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고,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재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울파 트라우마 조사, 그러니까 피해 조사에서도 이런 일선 대응에까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폭넓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 의사, 간호사, 기자, 소방관, 경찰, 응급구조사들도 요즘에 엄청 많이
트라우마 시달린다고 하는데 민간인 조력자 등까지 확대를 좀 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5.18과 같은 어떤 혁명적 저항운동 혹은 어떤 학살이라는 어떤 가장 극도의 어떤 폭력이 자행됐던 사건뿐만 아니라 시위 진압과 같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폭력의 상황에서의 그 당사자들, 그 주체들까지 트라우마, 이렇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도 지금 의사나 의료인이나 소방관, 경찰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폭력과 어떤 그런 관련된 그런 주체들의 그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방법론이 세계적으로 좀 개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잘 안다고 제 말 잘 지켜주시네요. 예, 다음에 이 김정건 박사님께서 지금 건국대에 계시는 김정건 박사님께서 5.18 사후 노출자의 트라우마와 사회적 지위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55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전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김정원입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제 여러 피해자 유형 중에 사후 노출자를 이제 제 주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아마 다들 생소하실 겁니다. 사후 노출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되게 생소하고 또 아마 지금 5.18 이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자의 범위에 사후 노출자를 넣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의문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좀 많은 논의들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시작 부분에 그림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냥 넣은 게 아니고요. 마치 저는 이제 사후 노출자라고 하면 제가 연구를 쭉 하면서 사후 노출자라고 하면 좀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는 사진을 제가 한 10장 정도의 사진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돼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5.18 당시에 1980년 5월에 사진 떠 있고요. 또 1980년대에 그 이제 뭐 전노체포 결사단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광주를 주재화했던 그런 시위들이라든지 각종 시위들 사진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진까지 중첩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18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 시간은 1980년 5월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까지 그런 누군가의 그 시공간은 그러니까 바흐친의 개념을 하게 된다면 크로노토프라고 하는데 그런 시공간들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잠을 좀 깨시라고 그냥 드린 말씀이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이 연구에서 잡았던 5.18의 사후 노출자는 직접 당사자 그룹, 다시 말하면 당시에 직접 광주의 금남로에서 싸우셨던 분들, 시민군들부터 해서 또는 피해를 보신 분들, 희생자 또는 아까 우리 앞선 저희 연구에서 나왔던 목격자와 일선 대응인까지도 사실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다면 사실 그걸 사후 노출자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광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나이가 어려서 전혀 그에 대한 기억이 없다든지 또는 집안에 광주 항쟁과 관련돼서 어떤 피해자와 희생자가 없어서 전혀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고 자랐다든지 또는 광주에 당시에 살지 않았다든지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18에 참여하거나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광주 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5.18 이후에 출생한 자들이 포함됩니다. 또 5.18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을 나중에 이제 5.18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있었구나. 또는 내가 살던 그곳에 있었구나. 내가 그때 광주에 있었지만도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5.18의 진실을 나중에 간접적으로 추체험하는 사람들. 근데 그 추체험을 통해서 일정도 어떤 트라우마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사후 노출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후 노출자가 5.18 피해자 한 유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다들 아시겠지만 또 예를 들면 1980년에 이제 김종태
열사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 노동자였죠. 근데 이분은 처음에 5.18을 전해 들었어요. 그 생존자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전해 듣고 사실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광주 시민 학생들의 의로운 넋을 위로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던지셨죠. 그 이후에 또 88년에 박내전 열사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박내전 열사가 자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에 김병규 열사 같은 경우에는 투신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성공을 못했죠.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전두환이 백담사에 들어가는 걸 보고 다음에 스스로 목을 매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사실 말하면 세 분 다 광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광주하고는 지역적 연고도 없고 사실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광주의 진실을 알고 나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던졌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분들은 죽음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들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짐작컨대 저희가 주제를 삼고 있는 트라우마로 인한 어떤 죽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그 이후에도 이런 목숨까지 던지는 경향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나 1980년대 에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5.18은 하나의 한국 사회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큰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제가 인터뷰를 했던 대부분 분들이 1980년대 전후반에 이제 학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1980년에 대학생이었을 때는 그 서울역 해군 이후에 3일 뒤에 이제 5.18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서울역에서 우리가 해군하지 않았다면 광주에서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그 어떤 죄책감. 그래서 저는 80년대 학번 대부분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980년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이유,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광주에 대한 트라우마, 모두가 그 광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점을 보더라도 아마 그 80년대 운동의 민주화 운동의 동력은 바로 트라우마였고, 그렇다면 사후 노출자라고 하는 그 80년대 그 운동이 뛰어들었던 분들이 바로 사후 노출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뒤에 가면 그 이후에 또 오히려 그 뒤에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났던 분들, 2000년대 태어났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두환, 노태우가 정권을 붙잡고 있던 그 시절 싸웠던 사람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뒤에 가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후 노출자가 초점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자살과 관련된 분들은 이제 김명일 선생님이 옛날에 5.18에 그 자살의 계보학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숙명령 자살과 저항적 자살에 관련돼서 이제 쓰신 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후 노출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후 노출자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5.18과 관련돼서는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5.18과 관련된 기관들, 그 다음에 5.18 운동의 단체들, 이곳에 사실은 5.18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들, 그분들 또는 그때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사실 알지 못했던 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5.18 운동을 같이 하거나 또는 연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후 노출자의 이분들이 분명히 어떤 외상을 가지고 있다, 외상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5.18 운동의 어떤 지지적 동력과 또 그 어떤 이런 운동들을 확장해 나가는 하나의 힘들을 보존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들을 인정하는 과정들이 5.18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을 이끌어가는 어떤 연대적 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어떤 실천적 전략 속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그런 하나의 유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많이 인터뷰를 못했고 8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좀 엄격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5.18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5.18과 관련이 없고 집안에서도 피해자 희생자가 없고 이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고 8분 했는데 8분 중에 2분은 좀 애매했어요. 2분은 예를 들면 뭐 그게 시신인지 모르겠지만 또 니어카에 이렇게 사람을 싣고 가는 것처럼 뭐 본 게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조금만 요소가 좀 목격자로서의 요소가 좀 있는 분들은 2분은 이제 8분의 사례에서 빼고요. 6분을 최종적으로 이제 연구 참여자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50대가 4분이었고요. 40대가 1분이었고 20대가 이제 1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추후에 개인적 연구를 통해서 또는 아마 이 연구가 좀 확장된다면 더 많은 사례들을 이제 보충을 좀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50대 딱 나이가 같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50대 분들 4명이 이렇게 됐고요. 이분들의 직업은 주로 이제 연구자이거나 또는 지금 5.18과 관련된 조사 기관에 있는 조사관이시거나 또는 다큐 감독이거나 또는 이제 지금 이제 90년대 학번이었던 분은 이제 5.18 관련된 단체의 연구 활동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저분은 지금 이제 광주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보자면 이분들은 이제 특징들이 주로 이제 5.18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려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비디오를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되게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외상적 물질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보통 이제 트라우마 연구에서도 이제 그런 말 쓰거든요. 트라우마틱 매트리얼이라고 해서 외상적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상적 물질이 가장 최초의 접촉 계기였던 거고. 독특하게도 맨 마지막에 이제 지금 20대인데 저 기자분은 20대인데요. 저분은 고향이 서울이에요. 광주도 아니고요, 서울이고요. 지금은 이제 직업상 이제 취직을 광주에 내려가 계시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촛불 집회를 계기로 해서 광장투쟁, 광장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거슬러 광주까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그 광주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자기가 올인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같이 하시는,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같이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정리를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외상적 물질에 최초에 노출되고 그때 보통의 공통적인 반응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끔찍했어요, 또는 제가 5.18을 몰라서 부끄러웠어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도 이제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외상적 사건, 이걸 외상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뭐 하나의 사건이죠. 처음에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물질적 배열이 바뀌는 것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건인데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사실은 트라우마가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된다, 트라우마 됐다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980년대만 하면 대학생 1980년대 학번만 하더라도 대학에 들어가면 무조건 5.18 사진을 다 봤어요. 저는 90년대 중반 학번인데 저도 대학에 들어서 처음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제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또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전혀 잘 몰랐는데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그 사진을 봤고, 근데 사실은 80년대 중반인 거예요. 자가치 시장에서도 대규모의 5.18 사진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갈치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오해를 하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분들, 실제 어떻게 보면 80년대에는 진짜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아마 5.18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봤을 건데 그 모든 분들이 그 5.18 때문에 마음을 계속해서 아파하고 또는 마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그 이후에 5.18에 대한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그때 그냥 한번 충격이고 끔찍했고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그 트라우마 사건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거기서 상징적 의미를 더 부여하느냐의 차이가 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트라우마 사건을 어떻게 자기 서사의 사건 중심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느냐가 대단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봤고, 그 과정 중에 하나 개입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저는 인지적 평가, 다시 말해 스키마 같은 것이 개입한다 봅니다. 예를 들면 80년대는 그게 충분히 되게 용이했다 봅니다. 80년대 자체가 인터뷰를 했었던 연구에 참여하셨던 대부분 분들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시대적 분위기 자체가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5.18을 갖고 싸움을 해야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면 하나의 그 표현은 시대적 분위기, 무드라고 표현했지만 그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어떤 공유점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5.18에 접촉한 분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대, 지금 20대에 있는 그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2016년에 촛불 집회라고 하는 실존적 조건이 물론 주어져 있지만 그 조건 위에서 광장 정치에 대한 어떤 개념들 또는 그런 인지적 평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5.18에 대한 것을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서 자기 기억의 사후 기억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후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마치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자기 인생에 마치 기억인 것처럼 중요한 기억으로서 의미화하고 상징화하는 그 과정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또는 그 사건에 대한 책임감, 함께 해결해 나가는 책임감, 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지각된 중요성, 이것들을 함께 가진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모이면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는 아까 우리가 집단 트라우마 얘기하다시피 하나의 집단 감정으로서 그 뭐 피해자분들 같이 연대를 한다든지 또는 동료 연구자와 같이 함께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집단 감정으로서 이제 공유하는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 80년대는 그것이 더 심했을 거고 더 강했을 것이고요. 함께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분노와 절망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그것이 한편에서는 저항적 힘으로서의 유대감과 집단적 응징력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고 노출자들은 트라우마적 환자들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이게 뭐랄까 무기력하고 이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했던 사고 노출자들은 오히려 저항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자기 몸을 던진 것도 사실 하나의 저항적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래서 그런 저항적 차원에서 오히려 큰 동력들이 되어온 게 바로 사고 노출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서사들의 특징들을 좀 보자면요. 보통 이제 그때 문민정부 이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저항적으로 보통 사세요. 이렇게 자기가 막 전후체포 결사단 쫓아다니고 막 하고 막 하시는데 딱 문민정부를 경유하면서 이때가 이제 전노가 이제 내란 반란죄로 중형 선고를 받고 나름 제도적인 청산이 이루어지고 보상도 이루어지고 아마 이런 시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그 과정 속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 이분들이 5.18의 의제는 어떻게 보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의제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제가 사라졌을 때 민주화에 대한 의제가 그만큼 누그러졌을 때 5.18에 대한 의제도 그만큼 약화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다 해서 5.18에도 완전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 늘 관심을 가지고 늘 언제나 지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잠재적 공감자 또는 혹은 그 이야기들을 5.18에 대한 얘기들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서 살아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연구자가 된다든지 5.18을 주요 주제로 삼는 연구자가 된다든지 또는 그 관련 기관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변모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다시 말하면 5.18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재설정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여줍니다. 그 이면에는 꾸준히 깔려 있었던 걸 보면 한 10여 년 동안에 내가 5.18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부채감 또는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늘 깔려 있었고요. 한편에서 보자면 또는 이제 새롭게 5.18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정서적 공감들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시 이제 자기 위치를 재설정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사후 노출자의 유형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 노출자이면서도 공감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진 않지만 또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두환에 대한 어떤 처벌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자 그리고 연구자라든지 이런 분 연구자라든지 또는 재현 작업을 하시는 그런 이제 5.18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재현 작업을 하시는 5.18 진실을 전달하는 전달자 또는 실제로 피해자들과 같이 쫙 하면서 5.18에 대한 부인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려고 하는 그래서 디펜스 하려고 하시는 사원 노출자면서 방어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달자와 공감 방어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5.18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또는 5.18 단체 안에서 자기 업무 과정 속에서 어떤 소진을 경험하는 번아웃을 경험하는 그런 소진자가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표로 정리된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원노출 트라우마 경험은 물론 이제 피해자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그룹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또 동일하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외상적 물질을 접촉했을 때는 충격, 끔찍함, 친습, 회피, 그다음에 부끄러움, 책임감 이런 경험들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근데 오히려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유겠죠. 이분들이 주로 같이 이제 저항적인 주체로서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또는 함께 연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5.18 관련 업무 종사와 관련돼서는 좀 더 심각한 다시 말해 업무 부담감을 느낀다든지 피로감, 인간적 회의감, 방어 기제 상실, 그다음에 뭐 이런 회피적 정서를 보인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자료를 접촉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그 희생자의 사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본다든지 또는 잘 몰랐던 어떤 문헌들을 파본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정서적인 어떤 우울감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가해자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어떤 자책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러다임 모형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원 노출자의 존재론이라고 이제 썼는데요. 5.18의 이행기 정의가 지체되면서 사실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이 과거에 끝났으면 처벌자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끝났으면 사실은 사원 노출자의 존재가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뭐 저는 마음의 상처는 절대 지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이런 대규모의 국가 폭력에 의한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단지 40년의 시간이 흘렀다 해서 없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이행기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체로 인해서 이런 이제 사원노출자가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5.18의 접촉을 통해서 이 사원노출자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또는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의 상처도 있기도 하면서 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지 세력이 되어왔던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부인에 맞섰어. 그다음에 5.18의 정신과 희생자 및 피해자의 명예를 방어하는 수행 집단의 역할도 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18 진실을 재현하거나 전달하는 그런 데도 많은 기여를 해왔던 분들이 바로 이 사원노출자 그룹에 보통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사원노출자를 통해서 보자면 저는 크게 이제 2가지의 시사점이 우리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무작정 저희가 피해자의 범주를 확장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피해자의 범주를 확장하는데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러면 마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 용이해지고 정치적 전략이 좋아지겠지 이런 의도로 절대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접적 피해자 집단의 만약에 당사자 성만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이분들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원노출자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 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와 당사자 성을 구분하는데 충분히 자기네들도 5.18의 하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스스로가 5.18의 문제를 운동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연대해 나가야 되는 부인에 맞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충분히 자기네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만의 피해자야 너희가 무슨 피해자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당사자성만 고집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어떤 지지 세력
그룹들을 계속해서 연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동력을 좀 상실할 우려가 있다. 오히려 우리만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해자 이 5.18의 피해자 직접적 피해자 그룹들을 오히려 고립화시키는 그런 결과만을 낳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확장적 차원에서 이런 사원 노출자에 대한 좀 눈을 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원 노출자가 이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저는 사회적 치유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연구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건 보상 의료적 치료 모델을 벗어나서 사회적 치유라고 하는 이런 어떤 치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줄곧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치유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뭐 어떤 비정상성을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의미의 테라피라든지 어떤 치료적 개념은 분명히 아니죠.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사후 노출자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행기 정의, 미진한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해내는 것, 그 다음에 여전히 뭐 보상 프레임에 빠져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회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 또는 법적인 차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바꿔내야 되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률만 바꿔내고 가해자만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과거 청산의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같이 감내에다가 공동체를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 전반의 어떤 혁명이라고 할까요? 문화 전반의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과정들이 저는 이제 제가 생각에는 하나의 사회적 치유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권과 정의, 진실과 기억의 연대 기천, 사회적 치유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이 바로 이 사원 노출자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